솔직히 말해서 사탄의 인형 시리즈는 그리 좋은 호러 시리즈가 아닙니다. 아이디어도 평범하고 캐릭터는 제법 떴지만 시리즈 전체적으로 평가할 만한 작품은 1편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2편은 1편의 뒤를 이은 가벼운 작품이었고 3편에서는 주인공 앤디가 군인이 되었으니 긴장감이 생길 수가 없었죠. 척키의 신부는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드 오브 척키, 커스 오브 척키, 컬트 오브 척키는 이런 형식의 컬트 작품을 어지간히 좋아하는 저로서도 보지 않은 작품입니다. 부끄럽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뒤로 갈수록 수준 이하의 작품들이 나온 것은 그렇다고 치고 첫 번째 사탄의 인형은 후속작들처럼 졸작이라거나 B급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데에서만 그친 영화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호러 영화의 대단한 수작까지는 아니어도 꽤 좋은 영화였어요. 무엇보다 인형이 지니고 있는 불쾌감, 사람을 닮은 형상의 무언가가 사람에게 주는 묘한 공포감을 잘 표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있는 마네킹만 봐도 묘한 공포를 느끼니까요. 몇몇 장면은 아주 인상적이고 특히 음산한 흐름과 척키의 변화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잘 만든 공포 영화임에는 틀림없어요. 원작 사탄의 인형은 1988년 작품이고 국내에는 1991년에 악마의 유희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올해가 2019년이니 벌써 31년이나 지난 작품입니다. 30년의 세월을 넘었음에도 여전히 캐릭터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흔치 않은 경우이기도 하죠. 그러니 리메이크를 해보자는 아이디어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늘어났죠. 어쩌면 사탄의 인형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물은 처절할 정도의 졸작입니다. 리메이크된 사탄의 인형은 리메이크와 함께 원작의 좋은 부분은 다 날려먹었고 처참할 정도로 허술한 전개를 일삼은 삼류 호러 영화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좋은 추억으로 영화를 보시고 오랜만에 만난 척키가 반가웠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작품은 추억을 향한 일종의 테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추억 속에서 편히 쉬던 척키를 되살려내서 실컷 비웃고 조롱하고 조리돌림한 후에 다시 죽이는 잔인한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놀래키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공포를 느끼기 힘든 데다 연기는 와해되었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설정으로 가득한 데다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너무나 자기적이어서 보는 내내 허탈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의미 없이 잔혹한 묘사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영화는 공포가 아니라 고어가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어 장면들은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혹은 연출이 저렴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들어 놓고 추억 장사를 하려는 얄팍한 상술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영화. 사탄의 인형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나오는 영화는 사탄의 인형 시리즈와 블랙미러 시즌5의 3화입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의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원작 사탄의 인형의 장점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인형은 귀신 들린 인형 이야기의 전형이었습니다. 괴담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클리셰가 총동원된 집합체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절로 움직이는 인형, 주워온 인형에는 항상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설정에 누군가의 영혼이 인형에 들어가서 움직인다는 부두술 스타일의 강신 이야기까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6살 소년에게 귀신 들린 인형은 충분한 위협이었고 귀여운 얼굴로 미소하며 사람을 죽이는 척키는 매력적인 살인마였습니다. 척키의 강점은 확실했죠. 작고 귀여워서 아무도 의심을 안 한다는 점,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다는 점. 그러나 약점은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척키의 작은 체구에서 오는 서스펜스적 한계죠.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 본체는 작고 약한 인형이기에 성인을 대상으로는 승산이 줄어드는 한계를 지닌 것이 척키였습니다. 그리고 리메이크판 사탄의 인형은 원작의 강점을 하나씩 지워버리고 대신 최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재미있는 괴물이 탄생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번 리메이크에서 등장하는 척키는 귀신 들린 인형이 아닙니다. 1988년에 비해 많은 것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유비쿼터스를 넘어 사물 인터넷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이제는 구닥다리 촌스러운 단어로 들릴 정도입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말해보는군요. 그러다 보니 척키도 변했습니다. 이 작품의 척키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비게이션에 말을 걸고 카카오 미니를 쓰면서 헤이 카카오라고 말을 걸듯 척키도 말을 걸면 노래도 틀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정보도 습득합니다. 음성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인형이죠. 캐슬란이라는 시스템과 결합해서 척키가 집안의 TV도 틀어주고 무인 콜택시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척키에게 장착된 카메라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CCTV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척키의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척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결코 미래에서 일어날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척키도 업그레이드 되었죠. 문제는 척키의 정체성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블랙미러에도 있습니다. 시즌5의 3화에 등장하는 애슐리2의 에피소드죠. 유명 가수 애슐리 오의 분신과도 같은 인공지능 인형입니다. 하는 일은 척키랑 비슷해요. 노래도 불러주고 카메라로 얼굴도 인식하고 고민 상담도 해줍니다. 능력은 척키 쪽이 좋지만 자아가 있고 말을 한다는 점에서는 애슐리2가 더 우월하죠. 공통점은 척키도 애슐리도 자아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물음이 생겨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블랙미러의 해법은 실존 인물 애슐리 오의 뇌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후 리미터를 걸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죠? 사람의 뇌를 복사해서 붙여넣었고 뇌의 기능을 10% 정도만 활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정해진 명령에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했다는 겁니다. 그럼 척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원작의 척키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간 귀신 들린 인형이었죠. 그럼 이번에는 회사의 원망을 품은 인물이 자신의 뇌를 업로드한 것일까요?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척키, 정확히는 버디라고 불리는 이 인형들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잘리게 된 공장 직원이 홧김에 불량품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버디 인형에 설정되어 있는 도덕, 폭력성 제어 등의 제어 장치를 풀어버린 겁니다. 안전장치를 풀어놓고 그걸 포장시키고 잘린 사람은 떠납니다. 부당한 노동 환경에 분노한 노동자가 만든 사륙의 인형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노동자가 굉장한 기술자이거나 뛰어난 엔지니어 개발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공장 관리하는 사람이 아주 경멸하는 표정으로 가볍게 해고하니까요. 그렇다면 별 볼 일 없는 기술로도 충분히 버디에게 설정되어 있는 리미트를 풀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를 푼 버디는 무슨 일인지 자아를 가지고 움직이며 사람들을 살해하는 악마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버디를 제조한 캐슬란의 원인이 있다는 말이죠.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허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문제의 버디는 눈이 빨갛게 된다는 이유로 반품되었고 앤디의 어머니 캐런은 그걸 가져와서 앤디에게 선물합니다. 척키의 탄생이죠. 그리고 영화는 척키는 어떻게 악마가 되었나를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앤디의 가정 환경은 매우 불우하죠. 캐런은 셰인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셰인은 앤디에게 무척 가혹하거든요. 캐런은 앤디를 돌봐주지 않고 앤디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게다가 척키는 앤디와 앤디의 친구들이 호러 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살인을 놀이로 인식했다는 설정입니다. 윤리적 안전장치가 없는 척키가 앤디의 친구들이 호러 영화를 보는 장면을 오해했다는 것이 말은 되는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앤디와 친구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 영화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텍사스 전기톱 학살 2일 겁니다. 1986년 영화죠. 1편은 1974년입니다. 문제는 저 고전 호러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웃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전기톱으로 토막내 죽이고 사람의 얼굴 가죽을 뜯어내고 피가 튀고 창자가 쏟아지는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은 무슨 코미디 영화 보듯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그 장면이 기이할 정도로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척키에게 학살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화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척키는 학살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척키가 이걸 놀이라고 인식하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척키는 앤디를 위해 셰인을 죽이거든요. 이건 살인이라는 행위를 인식했다는 의미고 척키는 계속해서 살인을 인식해요. 아니 그럴 거면 영화 보는 장면은 왜 넣은 걸까요? 어쨌든 셰인은 원래 가정이 있었는데 캐런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집 살림을 하려고 했던 정신나간 인물이었죠.
그가 사다리를 타고 크리스마스 조명을 만지고 있을 때 사다리를 쓰러뜨려 다리를 부러지게 만들고 걷지 못하는 셰인의 머리에 농기구를 가져와 머리를 갈아버리죠. 셰인이 죽는 내내 엄청난 비명을 지르지만 집안의 그 누구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적이 벌어지고 척키는 셰인의 얼굴 가죽을 벗겨와서 앤디에게 선물로 줍니다. 네, 레더페이스처럼요. 문제는 앤디가 척키의 선물을 포장된 상태로 옆집 할머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앤디는 그걸 자기 생일에 열어봐야 한다고 하고 할머니는 정말로 그 선물을 안 열어봅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그 가죽과 눈알이 그대로 있는 머리 가죽을 포장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밀봉도 아닙니다. 무슨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걸 선물로 줬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거실에 둔다고요? 아니, 냄새는 어쩌고요? 사람이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 시체의 가죽인데 피냄새,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어떻게 그걸 모르죠? 게다가 이 선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할머니의 죽음 장면은 별로 큰 임팩트도 없고 별 재미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도 아무 의미도 없죠. 그렇다고 뭔가 살인에 있어서 대단한 트릭이 있는 것도 뛰어난 연출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던 관리인과 척키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척키는 칼을 들고 무슨 닌자처럼 움직이며 성인 남성을 가볍게 처리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고어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텍사스 전기톱 학살 2보다 훨씬 더 웃긴 장면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장난감들이 전시된 매장이죠. 캐런은 앤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버디2가 출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척키가 학살 쇼를 벌인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학살 쇼는 그야말로 우스운 수준입니다. 척키는 무슨 스카이넷이나 매트릭스의 데우스 엑스마키나 혹은 울트론이라도 된 것처럼 굽니다. 주위의 모든 버디들을 해킹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하물며 TV와 컴퓨터 그리고 드론들까지 조종합니다. 도대체 장난감 가게에 왜 칼날이 붙어있는 드론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드론들이 날아와서 사람들 목을 베어버리는 장면은 어이가 없다 못해 충격적입니다. 척키가 앤디와 놀자면서 캐런을 납치하고 삼류악당처럼 캐런을 묶어놓고 입에 재갈을 물려놓은 장면에서는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그리고 앤디와 척키의 마지막 싸움은 죽은 줄 알았던 경찰 마이크의 미칠 듯한 사격 실력으로 마무리됩니다. 권총을 들고 원거리에서 장애물 사이로 보이는 앤디에게 점프 공격을 하는 척키를 정확하게 맞추는 정신나간 사격 능력이죠. 이 영화는 삼류 졸작입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앤디의 친구 중에 여자아이는 장난감 가게까지 전기톱을 들고 갑니다. 아니 세상에 어린아이가 전기톱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다니 미국이 정말 이런가요? 설정부터 결말, 전개에 있어서 말이 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마이크가 하는 코미디는 아무리 작중에서도 재미없는 개그를 하는 캐릭터라고는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해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이크가 복도에서 앤디에게 농담을 할 때 숨이 막혀서 질식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그런 대단한 연기가 다 있죠? 이건 사탄의 인형도 척키도 아닙니다. 일단 악령 문제도 아니고 그냥 AI 문제잖아요. 리미트만 해제하면 다른 인형들도 척키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캐슬란이 이러고 어떻게 장사를 하죠? 아니 애초에 버디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저렇게 불쾌하게 생길 이유가 있나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불쾌한 골짜기를 지닌 인형을 파냐고요. 척키가 굳이 사람을 닮아야 할 이유도 적은데 저런 게 팔릴 리가 없잖아요. 저거 디자인한 사람 찾아내서 당장 해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장사에서 보낸 스파이 아닐까요? 원작의 척키는 원래는 귀여운 녀석인데 악마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이상해진 것인데 얘는 시작부터 이상하게 생겼어요. 게다가 원작 사탄의 인형은 중반부에 척키가 건전지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부분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척키는 가슴에 있는 전원만 파괴하면 못 움직입니다. 그 말은 이 아이가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체 무슨 배터리를 쓰기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온갖 행동은 다 하면서 충전하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오나요? 저는 앤디와 친구들이 척키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전원 끄고 배터리 분리하면 끝나는 녀석인데 왜 굳이 그런 녀석을 옷장에 가둬놓고 두려워한 걸까요? 아무리 영화니까 그러려니 한다지만 이 영화는 세세한 설정부터 큰 줄기까지 모조리 놓쳐버렸습니다. 리메이크된 사탄의 인형은 졸작입니다. 안타까운 건 좋았던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라도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의 척키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탄의 인형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공포 영화의 본질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척키에게 표정이 없는 것이 더 섬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봅니다. 라이더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